자,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을 두고 말이 많습니다. 정부는 안정되고 있다고 하는데 시장에서는 이거 폭등 직전 아니냐며 불안해하죠. 이렇게 격변하는 시장, 과연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오늘 그 속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정부는 안정을, 시장은 폭등을 완전히 다른 얘기라고 있죠. 그럼 도대체 뭐가 진짜일까요? 전문가들의 분석을 통해서 진짜 현실이 뭔지 지금부터 같이 한번 파헤쳐 보시죠. 자, 오늘은 이런 순서로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이 불안감의 실체는 뭔지, 그리고 도대체 무엇이 시장을 이렇게 뜨겁게 만들었는지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엔 시장의 흐름을 확 바꾼 유동성 문제, 그리고 서울 경제의 현주소를 짚어볼 겁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우리에게 닥칠 세금 문제까지 한번 쭉 훑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주제입니다. 불안감 대 현실. 아니, 정부는 계속 괜찮다, 안정되고 있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집값이 곧 폭등할 거라고 믿는 걸까요? 이 불안감,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보시면 이 갈등의 핵심이 딱 보이죠? 한쪽에서는 정책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자신감을 보이는 정부가 있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아니다, 예전처럼 또 오를 거다라는 과거 경험 때문에 불안에 떠는 시장 참여자들이 있는 겁니다. 바로 이 둘의 시각 차이가 지금의 혼란을 만들고 있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지금 이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과거로 잠깐 돌아가 봐야 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부동산 시장에 불을 지폈던 걸까요?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말합니다. 최근의 가격 상승은 경제 펀더멘탈, 그러니까 튼튼한 기반 위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그보다는 나만 집 없으면 어떡하지? 하는 이른바 포모 심리, 이 집단적인 불안감이 가격을 밀어올린 진짜 힘이었다고 분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구분해야 할 게 있어요. 바로 평균적인 구매자와 소수의 특이 구매자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주택담보대출에 온갖 대출을 다 끌어모아야 집을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뉴스에 나오는 신고가 경신 이런 거래들은요, 사실 코인이나 사업으로 현금을 두둑이 쌓아둔 정말 소수의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그림이라는 겁니다. 이 소수의 거래가 시장 전체가 그런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착시를 일으키는 거죠. 바로 이 지점입니다. 소수의 고가 거래가 나머지 모든 사람들의 호가와 심리를 지탱해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저기 강남에서 수십억에 거래됐다는 뉴스가 나오면 다른 집주인들도 저 가격이 기준이네? 하면서 자기 집값을 내리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일종의 심리적인 방어선이 생기는 거죠. 자, 그런데요, 이렇게 심리로 들끓던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뒤바꿔버린 아주 결정적인 변수가 등장합니다.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이것 때문에 게임이 바뀌었다고 말하는 것, 바로 유동성 차단입니다. 잠깐, 여기서 유동성이라는 말이 좀 어렵게 들릴 수도 있는데요. 아주 간단해요. 그냥 시장에 풀린 돈의 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부동산 시장에 흘러들어올 수 있는 현금이나 대출 같은 것들이요. 이 불타오르는 시장의 연료 같은 거라고 비유할 수 있겠네요. 사실 정부가 처음부터 집값 잡아야지 하고 이 정책을 편 건 아니었어요. 진짜 문제는 바로 가계부채였습니다. 이게 너무 위험한 수준까지 올라가니까 이걸 관리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그 가계부채의 주범을 따져보니까 바로 부동산 대출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가던 돈줄을 아주 강력하게 틀어막게 된 거죠. 그리고 그 결과물이 바로 이 숫자 6억 원입니다. 이게 뭐냐면 주택담보대출의 총 한도를 이렇게 묶어버린 거예요. 예전에는 고가 아파트 살 때 수십억씩 대출 받는 게 가능했다면 이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럴 수 없게 대출 여력이 확 줄어든 겁니다. 아주 강력한 조치였죠. 그러니까 핵심은 아직 명확합니다. 아무리 집을 사고 싶어하는 심리가 강해도 그 집에 불을 붙일 연료, 즉 대출이라는 돈이 공급되지 않으면 불이 활활 타오를 수가 없다는 거죠. 시장이 폭등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정책이라는 외부 변수를 살펴봤는데요. 이제는 좀 더 근본적인 문제로 들어가 보죠. 바로 서울이라는 도시 자체의 체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과연 지금 서울의 경제는 이 어마어마한 집값을 감당할 만한 쉼이 있을까요? 원래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한 도시의 집값은 그 도시의 경제력을 따라가야 하잖아요. 그쵸? 그런데 과연 지금의 서울은 그럴까요? 지금 서울의 경제가 이 하늘 높은 줄 모르는 집값을 뒷받침해 줄 만큼 정말 튼튼하고 강력할까요? 이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합니다. 그런데 데이터를 보면 좀 충격적입니다.
서울의 경제 성장률이 이제는 전국 평균 성장률보다도 낮아졌어요.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과거처럼 서울이 대한민국 경제 전체를 이끌어가는 핵심 성장 엔진이 더 이상 아니라는 뜻입니다. 아니, 왜 이렇게 됐을까요? 서울의 경제 구조를 들여다보면 답이 나옵니다. 런던이나 뉴욕 같은 다른 글로벌 도시들처럼 첨단 기술이나 고부가가치 산업이 중심이 아니에요. 서울 경제의 70% 이상은 보시는 것처럼 식당, 가게 같은 소규모 서비스업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AI, 로봇, 반도체 같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진짜 혁신 산업들은 이제 서울 바깥, 다른 지역에서 더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서울의 집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데 정작 서울의 경제 엔진은 식어가고 있는 이런 근본적인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미래를 한번 내다보죠. 이 모든 상황이 앞으로 집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가질 사람들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전문가들은 특히 세금의 대전환이 올 거라고 예측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시장이 얼어붙어서 집을 사고 파는 거래가 줄어들면 정부 입장에선 세금이 덜 거치겠죠? 당장 나라 살림에 쓸 돈이 부족해지는 겁니다. 그럼 정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다른 곳에서 더 안정적으로 세금을 거둘 방법을 찾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가장 확실한 대상이 바로 부동산 그 자체라는 거죠. 그래서 전문가들은 세금의 패러다임이 바뀔 거라고 봅니다. 지금까지는 집을 사고 팔 때 내는 거래세 중심이었다면 앞으로는 집을 그냥 가지고만 있어도 매년 내야 하는 보유세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건 이미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채택하고 있는 방식이기도 하고요.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건 뭐 진보냐 보수냐 어떤 정당이 정권을 잡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보다는 거래가 줄어서 세수가 부족해지는 이 경제적인 현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는 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정치적 선택이 아니라 경제적 필연이라는 거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게 됩니다. 예전처럼 집을 사두면 무조건 몇 억씩 오르는 그런 시대는 저물어가고 반대로 집을 가지고 있는데 드는 세금 같은 비용은 점점 늘어난다면 앞으로 우리에게 집을 소유한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가 되어야 할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